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역사상 최초로 지진 때문에 대입수능 시험이 연기됐습니다. 예정대로 시험이 치러졌다면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 그래도 시험보다 수능보다 안전이 우선이죠. 자, 지금부터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신력 싸움 59만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저주의 세대가 아니라 지난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바꿨고 나라를 바꾼 세대, 그리고 수능 시험 일자까지 바꾼 세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역, 내일을 열어갈 힘찬 새 시대입니다. 힘내시고요. 자, 다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03.5MHz 러브 FM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자,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자, 정치쇼 맞춤 영화평론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평론가, 덩지는 영화평론가, 아싸 가오리. 오늘 그거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아싸 가오리. 놓쳤죠? 네, 빨리 했어요. 반박자 빠른 슈팅. 박자를 놓쳤어. 예. 자, 어떤 영화 골라오셨죠? 오늘은 요즘은 이 때가 때인 만큼 이제 재난 영화 좀 몇 편 가져왔고요. 제가 예전에 방송국 보도국 기자로 일할 때요. 예. 기자 있었어요? 네.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에도 있었고, 예. YTN에도 있었고요. 오호. 둘 다 있었는데. 예. 그때 저희 데스크가. 예. 이제 뭐 태풍이 불고 그러면 태풍 영화 가져오면 태풍 영화 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지금 태풍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 너무 영화로 이렇게 오락적으로 설명하고 이러면 좀 그렇다. 뭐 그래서 저는 그게 남아 있어서요. 제가 사실 오늘 예컨대 찰튼 헤스턴의 대지진 뭐 이런 영화도 물론 재난 영화입니다만 지진 영화 뺐습니다. 재난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재난 영화는 사실 재난 자체가 주인공인 척하지만 휴머니즘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족 영화죠. 예, 사실. 거기서 살아남고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고 아들이 그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그렇죠. 되는. 가족 휴먼 드라마가 재난 영화인 거, 재난 블록버스터이지 사실은 재난 자체가 주인공이진 않죠. 그러나 그렇죠. 할리우드의 테크놀로지가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재난을 표현하는 수단 자체가 정말 실제로 벌어지는 일처럼 그려져서 사람들이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요. 그것이 마치 주연인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네. 이상하게 근데 재난 영화에 사람들이 끌리는 이유는 뭘까요?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 희망을 갖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영화가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소설이나 드라마 이런 것도 서바이벌 게임, 예능 이런 것도 서바이벌이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33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갇혔죠. 예, 실화에 증거했죠. 근데 다 구해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영화로 만들었는데 관객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영화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보는 이유는 살아난다는 것, 저 사람들이 생존해낸다는 것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 때문에 보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또 아픈 얘기입니다만 우리의 아픈 역사인 세월호 그 영화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엄태화 감독이 가려진 시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제가 대종상 과정에서도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는데 그 작품이요. 이 감독은 시간을 가려지게 해서라도 시간을 멈추게 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그 공간 안에서 갇혀진 시간, 가려진 시간이란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세월호 얘기를 다룬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그 영화는 그렇게 우회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영화 흥에 실패했던 이유는요. 이거 세월호 이야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없네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아직은 앞에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 뒤에 이 영화의 의미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런 영화는 흥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가려진 시간이라는 작품
보고 비교적 오래오래 기억돼야 될 작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제가 오동준 평론가님 다른 말씀도 다 이렇게 그 귀담아 듣지만 특히 귀에 이렇게 꽂히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이제 이 사건이나 이 주제를 영화로 만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네. 노무현입니다. 네, 네, 그 얘기할 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평상시에 사건이 터지면 가장 기억이 오래 남을 때 그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20년 30년 돼서 네. 어느 정도 사건이 좀 안정화됐을 때 그런 영화가 나오는. 그렇죠.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잘 못하는데 영화를 특히 잘 못하는데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영화 잘하시고. 영화를 왜 이렇게 천천히 만들까라고 하는 느낌이 그때 확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영화는 그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해서 타이밍의 예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의 동인을 보여주고 그것을 또 진실로 치유하게 하는 어떤 그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앞서서 가면 비판받고 너무 뒤늦게 가면 또 뭐랄까요 그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감독들이나 제작자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해야 된다. 또 앞서서 그것을 읽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재난 영화에서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는 뭐 예전 작품 아까 말씀드린 찰턴 헤스턴의 대지진이나 또 폴 뉴먼 나왔던 타워링 기억하실 거예요. 타워링이요. 그 고층 빌딩에서 불나는 장면. 그러니까 스티브 맥킨이 소방서장이었는데 그 고층 빌딩 위로 이걸 산소 탱크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전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나는 게 폴 뉴먼이 누가 그 미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 미친 짓을 하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 대목에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쿵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희생의 동물이구나. 사람이 위대한 것은 어쨌든 희생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 스티브 맥킨의 그 장면은 제가 아주 옛날 70년대 한국 그 할리우드 영화에서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고 그게 사실 우리 설경구 주연의 타워에서도 살짝 베꼈어요. 설경구 씨가 이제 소방관 팀장이죠. 혼자서 희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볼 때도 제가 스티브 맥킨을 생각했었죠. 영화는 기시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예지감이 있고.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이 마치 며칠 전에 북한군 귀순 병사가 총에 맞고 그랬을 때 이제 어제 2, 3일 전인가 국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질타를 하죠. 왜 대응사격 하지 않았냐. 몰라서 하는 소리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라고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대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전쟁이 날지도 모를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왜 혼자 갔냐.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 대대장이 영웅담을 듣자고 한 거 아니다. 근데 그 대대장이 가슴을 울리는 얘기하죠. 아이들을 보낼 수 없어서. 그 말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이 꽃 같은 아이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보낼 수 없어서 내가 갔다. 전 그 기사 보고 세월호 선장이 이랬었으면. 유승민 의원이 그 사실은 멜 깁슨 주연의 위어 솔저스를 그 대표 수락 연설에서 인용했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인용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휘관, 뭐 군의 대대장이든 또는 뭐 사령관이든 아니면 배 선장이든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이든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의 그 아우라. 그 위어 솔저스가 정말 대단히 보여줬던 작품이고 이번에 그 대대장 그분이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정말 병사들보다 먼저 그 땅에 발을 내딛고 병사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떠나는 그런 지휘자의 어떤 덕목을 갖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덩케르크인가요? 덩케르크. 덩케르크에서 거기 그 해군 참모총장인가 합참 그분이 그러잖아요. 우선 먼저 떠나게 그러니까 그 부사관인가 그 참모가 우선 먼저 떠나라니요.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난 마지막을 여기 지키겠다. 이게 참군인 아니에요? 댓글 쓰는 게 참 군인 아니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영화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를 안 하면 200다시가 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영화에는 그 예. 정치적인 그 아젠다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함의가 다 있는 있어요. 거죠. 그걸 예. 이제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최근 영화. 좋아하는 저 재난 영화 그리고 비교적 현대적인 작품은 투모로우입니다. 사실 이게 투모로우. 한 13, 14년 된 작품인데요. 예. 2004년에 개봉했으니까 이 그거잖아요. 미국 영화고요. 그렇죠. 예. 그 빙하가 녹아서 어허. 오히려 빙하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기온이 급강하면서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이쪽 북반구 자체가 동토화 되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기상 변화, 기후 변화를 그 예감한 기후학자 아버지가 예.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을 구하러 뉴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밑으로 내려올 때, 예. 그러니까 워싱턴으로 내려올 때 그 아버지 혼자서 뉴욕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저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여부, 그 진실 여부는 좀 차치하고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러 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이때가 2004년이 부시 시절이었거든요. 부시. 그래서 저는 투모로우가 나온 이런 재난 영화가 나온 이유가 그 실로 좀 정치적이다. 이건 뭐 아전인수격일 수도 있지만 미국 국민들이 예. 지금 트럼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11 테러 이후에 부시 시대에 굉장히 뭐랄까요. 부성에 대한 갈증을 느꼈어요. 부성이라고 하면 여기는 진짜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같은 지도자. 나를 그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이번에 중년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시절에 그 미국 사람들은 부시가 과연 미국민들을 안전하게 아버지처럼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느꼈고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투모로우. 예. 우리는 내일이 안전한가? 아하. 우리는 내일 내 아이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데니스 퀘이드가 오랜 배우고 지금 좀 잊혀진 배우입니다만 이때 정말 그 아들 제이크 질렌할을 구하러 뉴욕으로 가는 모습도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또 그 데니스 퀘이드 친구가 있어요. 혼자 간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따라와요. 그래서 너 왜 오냐 그랬더니 뭐 그냥 갈라고 같이 갈라고 아무런 뭐랄까 그 미사이고 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영화 대사 중에 너 왜 가냐 그러니까 너가 가니까 그렇죠. 이런 아주 심플한 대화들이 정말 가슴을 심하게 울려요. 그 예를 들면 그 백드래프트라는 화제 영화에서도 죽어가는 떨어지는 동료 소를 잡았을 때 노라고 자기 소를 노라고 했을 때 you go, I go 뭐 이러죠. 요런 용어, 요런 용어 제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나라 처음 와갖고 장례식을 보면서 모두 다 효자다. 부모님 가니까 아이고 하면서 다 나도 가겠다. 나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진지한 영화 아니, 쉽게 그렇게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겠네요, 진짜. 아이고. 그러면 한 200명, 300명 되는 사람이 아이고. 근데 저기서 문법적으로 좀 틀렸지만 위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어 대사가요. 그래서 Stay with me.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액션 수사극에서 총에 맞고 죽어가는 동료의 그를 부둥켜 안고 항상 주인공이 얘기하죠. Stay with me. 라는 표현 제가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사건이 크게 벌어지면 사람은 트라우마를 겪고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주인공이 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줘요. It's not your fault라고. 제 발음이 괜찮습니까? 네,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 예. 뭐 이런 재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하면 그때 당시에 뭐 우리 예전에 전쟁 때 뭐 내가 애 손을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잠깐 놓쳐갖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제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국제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평생의 트라우마를 갖기 쉽거든요.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랬을 때 그렇게 It's not your fault라는 그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 뭐 그게 자책하지 마. 네, 그렇죠. 저는 근데 이런 좋은 영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영화의 지식이 짧고 좀 가벼워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감동에 있었던 영화 대사 한 대목이 첩혈상공지 영웅본색에서 구령반도에서 그 홍콩 섬을 내려다봐요. 그러면서 이제 주윤발이 수배되는데 이 돈 갖고 해외로 나가라. 근데 주윤발이 뭐라 그러냐면 갈 곳이 없어요. 이게 근데 그때
홍콩이 갈 곳이 없죠. 조차가 끝나서 네네. 반환돼 갖고 네네. 이제 홍콩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을 그렇죠. 때 네. 이 서민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캐나다 밴쿠버로 가고 싱가포르 가는데 갈 곳이 없는데 주인발이 그 얘기하는데 가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갈 곳이 없어. 영화가 한 줄의 대사로 사실은 그 예. 시절 그 시대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사회상을. 설명하고 있죠. 네. 자, 다음 영화요. 사실 우리 영화로는 판도라가 있었죠. 작년에 개봉됐던 작품. 저 판도라 좋은데요. 네. 이게 정청래 의원이 한 방송에서 나오는 그 시사 프로의 그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니까. 뭔 얘기죠? 판도라가 지난해 개봉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굉장히 큰 영화였었고요. 예. 사실 이 영화가 조금 더 확장성을 갖고 얘기돼야 될 대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원전 때문에. 예. 지금 포항과 경주 그 주변에 그 원전만 해도 지금 24개인가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강도 7점 몇이 넘어가면 모든 원전은 다 위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지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네. 14개월 전에 이미 5.8이 왔죠. 그렇죠. 이번에 5.6이 네. 왔죠. 네. 그래서 어느 한 기자가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지금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수기민주주의에 붙였으면 중지됐을 것이다. 중지했었죠. 그러니까 이 원전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소 지나치게 큰 영화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 의미가 좀 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마치 저건 이렇게 큰 영화로 보잖아요. 그러면 예. 저건 환상일 거야, 판타지야, 우리 현실은 아닐 거야라고 하는 이중의 뭔가의 장치를 주기 때문에 예. 의식적으로요. 그래서 오히려 그 원전의 위기감이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멀리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부작용을 만들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영화가 1년 전에 지진, 원전의 위기, 위험성 이런 걸 예고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죠. 알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그래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을 대비한 마치 예시하듯 한 영화를 또 소개한다고요? 공동경비구역 JSA죠. JSA. 네. 2000년에 Joint Security Area. 네. 200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7년 된 작품이고. 공동경비구역 JSA.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찬욱 감독이 그 전에 다른 해가 꾸는 꿈, 3인조 등등 예. 그 당시 한국 영화계로서는 굉장히 이단화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였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를 만들면서 한국 영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서서히 이제 스타 감독과 세계적 감독으로 급부상할 때 만들어진 작품. 당시 그 1998년 JSA 벙커에서 숨진 고 김은 육군 중위의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네, 모티브로 했어.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은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그 전개된 드라마 그 이야기를 절대로 가져오지 않아요. 모티브만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티브만. 네, 올드보이도 감금이라는 모티브만 가져온 거지. 올드보이라는 일본 만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가씨도 사실은 아가씨는 좀 모티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자기가 다른 영화를 만든 걸로 유명한 감독이죠. 최근에 김은 중위가 순직으로 인정되는 그렇죠. 좀 좋은 결과도 나왔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은 찾아지지 않고 있고요. 네. 이 영화 볼 때마다 가족들 네. 평생 그 국가의 목숨을 바치고 충성한 아버지 군 장성 출신이죠. 네. 그래서 새롭게 영화로 만들어질 뻔했는데요. 지금 사실 그 영화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김은중이의 그 사망 원인에 대한 뭐랄까요, 그 실마리 이런 것을 다 아직 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맥락과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 네. 가족들에게 좀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JSA가 이번처럼 그 40발의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영화에서처럼 북한군 병사와 남한군 병사가 만나서 초코파이를 먹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야 될 어떤 그런 임무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동막고를 보고 영국의 그 언론이 이미 영화에서 남과 북이 통일되었다. JS를 보면서 20년 전 영화지만 이 영화 내에서는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아닌 마음속에서 남과 북이 통일되었다. 이런 걸 보여줬던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래도 그 와중에 일촉즉발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를 지켰던 대대장의 현명한 선택. 그리고 한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헌신적 희생정신. 그리고 그게 한 5초, 10초 사이일 거예요.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판단이
쉽지 않은 판단이고요. 그 대대장이 평상시에 정봉주의 정치조를 듣진 않았겠죠?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요즘 그래요? 많이 들으니까 군에서도. 예. 네. 저는 뭐 국회에서 그러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런 질의를 하는 의원분들의 그 병역 문제, 면제, 그거 한번 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동진 평론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공동경비구역 JS에 생각하면서 김광석이 부르는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오시지 않은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강양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What topic you talking about today? 오늘은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신조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GIG. GIG. 아이돌 그룹 이름 같아요. 그렇죠. GIG 긱. 근데 예. 지금 정확하게 지금 포인트를 잡으셨는데요. 원래 이 GIG라고 하는 표현이 1920년대 미국의 재즈 클럽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제 촉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재즈 클럽에서 이제 그 상시적으로 연주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비정규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죠. 한시적. 요즘 용어로는 이제 비정규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파트. 좀 유명세가 있는 공연자들 혹은 자기 클럽의 규모가 맞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공연자들을 단기적으로 섭외를 해서 예.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런 공연을 이제 긱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이른바 무슨 프로젝트 그룹이라든지. 맞아요. 프로젝트 예.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좀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 뭐 계약직, 예. 임시직, 비정규직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의 이제 고용 형태 혹은 이제 그런 고용 형태가 지배적인 경제를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죠. 예. 공유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면 공유 경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박원순 서울시장님 좋아하시는 예. 공유 경제와도 사실은 통하는 대목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은 뭐로 번역해야 돼요? 퀵 이코노미 정확한 그냥 진짜 임시직 이코노미, 임시직 경제, 임시 경제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임시 경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앞으로 이제 많은 곳에서 이 긱 이코노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 이런 긱 이코노미가 축소되거나 정체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팽창될 것이라는 전망이 세계 곳곳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서 예. 그리고 또 그런 게 이제 고용의 앞으로의 지배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한 상황을 들어서 질문할 테니까요. 네네네. 우리 집사람이 인테리어 사업을 할 때 네. 집사람이 사장, 네. 그다음에 여직원 그 경리 하나, 그다음에 디자인을 볼 수 있는 직원 하나 있고 3명의 총 직원이 상시적으로는 그렇죠. 상식으로 그러다 네. 근데 어떤 뭔가를 따오면 딱 따면 그때 우리 집사람이 쭉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디자인을 픽업을 해갖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또 한국의 디자이너들 공사하는 사람들 쫙 모아. 네. 이래서 이 프로젝트 끝나면 또 헤어져. 그런 게 이제 긱 이코노미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그렇죠. 하나인 거죠. 아. 네, 정확하게 포착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긱 이코노미와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밝은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좀 어두운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공유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공유 경제라 이제 긱 이코노미는 잠깐 제쳐두고 공유 경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 공유 경제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이제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뭐 우버라던가 우버는 차량을 공유하는 예. 서비스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공유하는 서비스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딜리버루라고 하는 건 이제 음식 배달. 우리말로 우리는 뭐 요기요 같은 뭐 앱 같은 네. 게 이제 되겠죠. 배달에 어쩌고 저쩌고. 배달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예. 테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형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태스크 래빗이라고 하는 또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잡일이나 심부름 같은 것들을 대행해 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보통 2008년에서 2009년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성공한 사업 모델들이 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가 이제 지난 거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런 흔히 우리가 공유 경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회가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갔는지를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평가를 해봤더니 결과는 긱 이코노미 아니냐. 돈이 안 되니까. 모여있을 때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여있으면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돈이 안 되니까 흩어져 있다가 또 다른 기계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돈이 되는 건수가 생기면은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밝은 면만 얘기했어요. 저희는 여태까지는 이제 밝은 면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을 상시적으로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이런 긱 이코노미의 시대 혹은 공유경제의 시대 혹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적재적소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제는 그런 모습은 이제 긱 이코노미의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게 굉장히 적합한 그 사업 분야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인테리어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티스트들 맞아요. 자유로운 영혼들 그런 사업이라던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도 일종의 그거예요. 예, 영화도 일종의 마찬가지죠. 제작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긱 이코노미에 어울릴 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티스트들에 대한 대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영화판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스태프들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제 방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태스크래빗이나 우버나 에어비앤비, 딜리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그런 업종에 종사했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먹을거리를 빼앗아 간다라는 문제도 생기거니와 그리고 또 이제 우버 운전자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은 오전이랑 오후에 정규직으로 지금 일을 하는 자리에서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어야 할 점심 때나 저녁 때 이제 또 자기 차를 들고 또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고정직 있으면서 따블잡 뛴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좀 비슷한 심정이네. 그렇죠. 예. 저기 사업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잡은 상당 부분들이 있으시는 거죠. 그거 갖고 이제 생활이 안 되거나 그걸로 생활이 안 되는 문화생활까지도 좀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밤잠을 줄이고 당연히 쉬어야 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려야 될 시간에 이제 그 갑질 견뎌가면서 이제 술 취한 분들 갑질 견뎌가면서 때로는 그 밤새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일종의 긱 경제의 한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 데일리 방송하면서 좀 부족하니까 또 데일리 또 하나 띄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위클리 프로그램 띄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팟캐스트 하고 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어바웃 머니가 아니라 저 열정을 발산할 이 욕구의 채널이 부족하니까. 그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욕심이 과하다. 빙고. 근데 좀 조정을 하셔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아직 제가 해야 할 열정에 반밖에 소모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려보면 지금 저기 이제 밖에 이제 PD님도 계시고 작가님도 계시잖아요. PD님 계시고 작가님 계시는데 제가 이제 PD님 작가님 좀 불편한 질문 드려보면은 방송국도 제가 보기에는 이 긱 이코노미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지는 조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예를 들었고 그 작가분들 이제 노조도 만들어졌죠. 노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분들은 이제 대체로 프리랜서잖아요.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고 노동법상으로는 특수계약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긱 이코노미의 한 형태가 이제 방송국에 일하시는 이제 작가분들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PD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정규직인데 요즘에는 그 PD분들조차도 프리랜서 PD들이 이제 종종 투입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뭐 라디오는 심플하긴 하지만 뭐 TV 같은 경우에는 TV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 때 동원되는 많은 스태프들이 또 다 긱 멤버들. 긱 멤버들인 경우가 많죠. PD, 작가 그리고 무슨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모여드는 그런 스태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여한 만큼 똑같이 급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긱 이코노미 해피 좋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긱 이코노미 긱 멤버가 아닌 분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그 사내 복지에 그리고 상당히 높은 급여에
어쨌든 간에 어째 먹고 살만한 뭔가가 보장이 되는데 이 긱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데서 이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이 바로 이 디지털 플랫폼이 가능하기 위한 긱 이코노미의 좀 맹점 혹은 어두운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저기 그 애청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애청자분들도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 운전기사 내가 앱으로 선택하고 평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숙박, 자는 방 평가할 예. 수 있잖아요. 근데 의사, 변호사, 그러네. 예, 의사, 변호사 혹은 교사 이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막 평가하는 앱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은 당장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테고 예. 심지어는 불법 뭐 의료법 위반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건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소득을 올리고 안정적이면서도 사람들한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왜 이런 깁 이코노미나 공유경제 서비스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까?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아니 마취과 의사는 긱 이코노미로 그렇죠, 들어와요. 그렇죠. 예, 병원마다 마취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메뚜기 거니까. 뛰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간에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의사들의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그런 평가들이 공유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들과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스마트폰 하나로 된다면은 꽤 각광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그런 게 등장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제 그래서 긱 이코노미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뭔가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가질 게 있는 분들은 예. 긱 이코노미에 편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요는 있지만 조금 어려운 직종에 있는 분들은 긱 이코노미에 놔두고.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좀 이렇게 저임금이고 그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많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막 열정을 착취할 수 있는 종류의 열정페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에서는 이런 긱 이코노미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린턴 정부 때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 이제 노동부 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미국의 꽤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가 있죠. 근데 이 양반은 클린턴 행정부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과격해지세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이 긱 이코노미나 혹은 공유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내가 보기에 이 긱 이코노미는 부스러기 나눠 먹는 경제다. 그러니까 파이의 큰 것은 이미 사회의 기득권들이 다 자기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의 그 부스러기들을 못 가진 다수가 나눠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이런 이 공유경제라고 불리는 긱 이코노미 같은 형식으로 사회의 고용 형태라든가 경제 모델이 재편되는 게 과연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스러기 뭐라 그랬죠? 아까 부스러기 나눠 먹는 경제. 부스러기 가슴 아프다. 네. 예. 부스러기 나눠 먹는 경제. 왜냐하면 이게 영화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주연 배우 한 사람이 수억 개 그 출연료를 받는가 하면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네. 드라마나 영화 이런데 네네. 그럼 그 엑스트라들 그 막 진짜 그 들어가기 힘든 영국영화과 막 이런 데 나오고 네네. 그런 사람들은 한 달 기껏해봐 한 달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정도의 돈을 벌고 맞습니다. 그래 그 계속 문제가 되는데 스타 중심에 이게 되고 기경제는 하나의 부속품 네. 소모품 정도가 되니 별로 대우도 못 받고. 네. 아 나도 그런 인생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회 양극화가 되는 건데,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저는 어쨌든 과학과 정치를 만나는 시간이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곳은 누굴까요? 이 긱 이코노미가 굴러갈 때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기업 혹은 그룹. 예. 실리콘밸리의 테크니션들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판교. 예, 강남에 있는 그러네요. IT 기업들, 뭐 구글, 애플, 뭐 우버, 카카오 이런 데 돈을 엄청나게 벌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네. 이제 제가 AI 할 때도 그리고 또 회사 만들어갖고 주식 튀우면 그 사람들만 빵 벌고. 빵 벌고. 그러니까 제가 AI 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암울한 전망인데 지금의 이 불평등하고 양극화한 한국 사회 분위기가 혁신되거나 바뀌지 않으면은 이제 먼 훗날에는 이제 그 AI를 지배할 수 있는 기술이라던가 능력이라던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예. 그리고 AI에 지배될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로봇이나 혹은 AI들이 이제 그 밑에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하층민들. AI나 로봇들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저임금에 처리하는 다수가 있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 다수가 일을 분배받는 방식이 바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최근에는 이제 새벽에 용역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분리를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위에서 AI 위에서 AI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든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제 일을 분배받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바로 AI 시대 혹은 긱 이코노미 시대의 가장 좀 끔찍한 미래상이 아닐까, 슬픈 끔찍한 미래상이 아닐까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뭐 네이버 이번에 국감에서도 이제 그 네이버 뭐 이혜진 회장 나와가지고 뭐 증언도 하고 그랬고 뭐 왜 구글이랑 우리랑 차별하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뭐 구글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이제 아마존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라던가 혹은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긱 이코노미를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과 관련해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저는 정치인들이 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딱 들어보니까 AI를 매개로 하면 AI를 제작하고 AI를 지배하는 소수 인간. 네. 그다음 그 밑에 AI. 이 지배자의 명령을 따르는 AI. 그다음에 AI가 통제할 수 있는 다수 국민. 이렇게 맞습니다. 세 개가 재편이 돼요. 그리고 그 다수 국민이 그 긱 이코노미의 종사자들이 되는 거죠. 긱 이코노미 종사자.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국민과 지배하는 소수의 국민들이 차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법과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복지제도를 만들 것이냐.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로보스 얘기하는 거고. AI나 아니면 이런 그런 디지털 플랫폼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 같은 것들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재원을 이용해서 뭐 기본소득 같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적극적으로 고민하자라고 이 테크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미래가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IT 재벌 청년 재벌들 있잖아요. 젊은 재벌들. 40대, 50대 초반. IT 붐일 때 재벌된 사람들 많이 아시죠? 잘 알아요. 참 나빠요. 네. 예. 사장님도 나쁘고 IT 재벌 나빠요. 네. 같이 살아요. 아니 그리고 그 큰 IT 기업들에서도 항상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노동과 관련된. 네. IT 이런 분들이 다 나쁘진 않은데 왜냐하면 그 너무 탐욕에 그 바운드 되어 있는 친한 분들도 계시지 않으세요? 엄청 많죠. 네. 때려주고 싶어요. 참 나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 긱 이코노미나 공유경제 이제 약간의 암울한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물론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의 일자리를 분배하는 기능도 있죠. 근데 사실은 비정규직 처음에 도입될 때 비정규직 도입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의 장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게 바로 딱 그런 거였거든요. 노동의 유연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긱 경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는 자칫 잘못해서 긴장해서 제도를 제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으면 다수의 소외되는 사회로 점착하고 가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강양구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강양구였습니다. 저는 토요일 2부 순서 끝내고요. 월요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는데 스티븐 밀러 밴드의 아브라카다브라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휴머니즘 아니에요? 그쵸, 가족 영화죠. 사실. 거기서 살아남고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고 아들이 그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는. 가족 휴먼 드라마가 재난 영화인 거, 재난 블록버스터이지 사실은 재난 자체가 주인공이진 않죠. 그러나 할리우드의 테크놀로지가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재난을 표현하는 수단 자체가 정말 실제로 벌어지는 일처럼 그려져서 사람들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요. 그것이 마치 주연인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이상하게 근데 재난 영화에 사람들이 끌리는 이유는 뭘까요?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 희망을 갖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영화가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소설이나 드라마 이런 것도 서바이벌 게임, 예능 이런 것도 서바이벌이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33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갇혔죠. 예, 네. 실화에 진행했죠. 네. 근데 다 구해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영화로 만들었는데 관객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영화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보는 이유는 살아난다는 것, 저 사람들이 생존해낸다는 것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 때문에 보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또 아픈 얘기입니다만 우리의 아픈 그 역사인 세월호 그 영화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엄태화 감독이 가려진 시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제가 그 대종상 과정에서도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는데 그 작품이요. 이 감독은 시간을 가려지게 해서라도 시간을 멈추게 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그 공간 안에서 그 갇혀진 시간, 가려진 시간이란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영화의 저장이었는데 그 고층 빌딩 위로 이걸 산소 탱크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전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나는 게 폴리먼이 누가 그 미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 미친 짓을 하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 대목을 제가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쿵 했었어요. 사람은 어쨌든 희생의 동물이구나. 사람이 위대한 것은 어쨌든 희생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 스티브 맥퀸의 그 장면은 제가 아주 옛날 70년대 할리우드 영화에서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고 그게 사실 우리 설경구 주연의 타워에서도 살짝 베꼈어요. 설경구 씨가 이제 소방관 팀장이죠. 혼자서 희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볼 때도 제가 스티브 맥퀸을 생각했었죠. 영화는 기시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예지감이 있고.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이 마치 며칠 전에 북한군 귀순 병사가 총에 맞고 그랬을 때 이제 어제 2, 3일 전인가 국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질타를 하죠. 왜 대응 사격 하지 않았냐? 몰라서 하는 소리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라고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대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전쟁이 날지도 모를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왜 혼자 갔냐?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 대대장이 영웅담을 듣자고 한 거 아니다. 근데 그 대대장이 가슴을 울리는 얘기하죠. 아이들을 보낼 수 없어서. 그 말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이 꽃 같은 아이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보낼 수 없어서 내가 갔다. 전 그 기사 보고 세월호 선장이 이랬었으면.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멜 깁슨 주연의 위어 솔저스를 그 대표 수락연설에서 인용했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인용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휘관, 뭐 군의 대대장이든 또는 뭐 사령관이든 아니면 배 선장이든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이든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의 그 아우라. 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역사상 최초로 지진 때문에 대입수능 시험이 연기됐습니다. 예정대로 시험이 치러졌다면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 그래도 시험보다 수능보다 안전이 우선이죠. 자, 지금부터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신력 싸움 59만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저주의 세대가 아니라 지난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바꿨고 나라를 바꾼 세대, 그리고 수능 시험 일자까지 바꾼 세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역, 내일을 열어갈 힘찬 새 시대입니다. 힘내시고요. 자, 다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03.5MHz 러브 FM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자,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자, 정치쇼 맞춤 영화평론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평론가, 어떤지는 영화평론가, 아싸 가오리
오늘 그거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아싸가 우리 또 쳤죠? 네, 빨리 놓쳤어요. 했어요. 반박자 빠른 슈팅. 박자를 놓쳤어. 예. 자, 어떤 영화 골라오셨죠? 오늘은 요즘은 이 때가 때인 만큼 이제 재난 영화 좀 몇 편 가져왔고요. 제가 예전에 방송국 보도국 기자로 일할 때요. 예. 기자 있었어요? 네, 네.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에도 연합뉴스, 있었고 예. YTN에도 있었고요. 오호. 둘 다 있었는데 예. 그때 저희 그 데스크가 예. 이제 뭐 태풍이 불고 그러면 태풍 영화 가져오면 태풍 영화 하지 마라. 오.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지금 태풍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걸 너무 영화로 이렇게 오락적으로 설명하고 이러면 좀 그렇다. 뭐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게 남아 있어서요. 어허. 제가 사실 오늘 예컨대 찰턴 헤스턴의 대지진 뭐 이런 영화도 물론 재난 영화입니다만 지진 영화 뺐습니다. 재난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재난 영화는 사실 재난 자체가 주인공인 척한 단계에 있습니다. 세월호 얘기를 다룬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슴이 아프네. 네, 그 영화는 그렇게 우회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영화 흥에 실패했던 이유는요. 이거 세월호 이야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없네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아직은 앞에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객들이 그 뒤에 이 영화의 의미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런 영화는 흥행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그 영화를 보고 가려진 시간이라는 작품 보고 비교적 오래오래 기억돼야 될 작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제가 오동준 평론가님 다른 말씀도 다 이렇게 그 귀담아 듣지만 특히 귀에 이렇게 꽂히고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게 이제 이 사건이나 이 주제를 영화로 만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네. 노무현입니다. 네, 네, 그 얘기할 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평상시에 사건이 터지면 가장 기억이 오래 남을 때 그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20년 30년 돼서 네. 어느 정도 사건이 좀 안정화됐을 때 그런 영화가 나오는. 그렇죠.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잘 못하는데 영화를 특히 잘 못하는데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영화 잘하시고. 영화를 왜 이렇게 천천히 만들까라고 하는 느낌이 그때 확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영화는 그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해서 타이밍의 예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의 동인을 보여주고 예. 그것을 또 진실로 치유하게 하는 어떤 그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앞서서 가면 비판받고 예. 너무 뒤늦게 가면 또 뭐랄까요 그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감독들이나 제작자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해야 된다. 예. 또 앞서서 그것을 읽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재난 영화에서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는 뭐 예전 작품 아까 말씀드린 찰턴 헤스턴의 대지진이나 예. 또 폴 뉴먼 나왔던 타워링 기억하실 거예요. 타워링이요. 네. 그 네. 고층 빌딩에서 불나는 네. 장면. 그러니까 스티브 맥킨이 소방선 위어 솔저스가 정말 대단히 보여줬던 작품이고 예. 이번에 그 대대장 그분이 저는 사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예. 정말 병사들보다 먼저 그 땅에 발을 내딛고 병사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떠나는 그런 지휘자의 어떤 덕목을 갖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네. 덩케르크인가요? 네, 덩케르크. 네. 덩케르크에서 거기 그 해군 참모총장인가 합참 그분이 그러잖아요. 우선 먼저 떠나게 그러니까 그 부사관인가 네. 그 참모가 우선 먼저 떠나라니요.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난 그렇죠. 마지막을 여기 지키겠다. 이게 참군인 아니에요? 네. 댓글 쓰는 게 참군인 아니고? 그렇죠. 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영화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영화에는 그 예. 정치적인 그 아젠다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함의가 다 있는 있어요. 거죠. 그걸 예. 이제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최근 영화. 좋아하는 저 재난 영화 그리고 비교적 현대적인 작품은 투모로우입니다. 사실 이게 한 투모로우. 13, 14년 된 작품인데요. 예. 2004년에 개봉했으니까 이 그거잖아요. 미국 영화고요. 그렇죠. 예. 그 빙하가 녹아서 어허. 오히려 빙하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기온이 급강하면서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이쪽 북반구 자체가 동토가 되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기상 변화, 기후 변화를 그 예감한
기후학자 아버지가 예.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을 구하러 뉴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밑으로 내려올 때, 예. 그러니까 워싱턴으로 내려올 때 그 아버지 혼자서 뉴욕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저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여부, 그 진실 여부는 좀 차치하고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러 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이때가 2004년이 부시 시절이었거든요. 부시. 그래서 저는 투모로우가 나온 이런 재난 영화가 나온 이유가 그 실로 좀